네, 안녕하세요. 이 강의의 마지막 3부, 19세기 후반 이래 국제공조의 성과와 한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국제공조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 오늘날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위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 19세기 말에 후반에 유럽인들에게 좌우간 패스트건 콜레라건 간에 전부 다 이게 아시아에서 발원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의 벵골 지방이나 중국이나. 지리적으로 보면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러한 나라가 오스만 제국과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19세기 후반에 유럽인들은 당연히 오스만 제국이나 이집트를 일종의 전염병에 관한한 유럽의 방벽으로 생각한 것이죠. 단순히 유럽 각국이 이 대처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고, 먼저 오스만 제국이나 이집트의 어떤 방역,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여러 교섭을 해가지고 이 오스만 제국과 이집트에 각각 말하자면 보건위원회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되죠. 이 보건위원회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오스만 제국의 당국자도 포함이 되지만 유럽 각국의 영사, 외교관, 그 다음에 의학 전문가, 의사나 과학자들, 이들이 일종의 그 임원으로 파견이 되어가지고 특히 그 콜레라나 패스트 창궐기예요. 그래서 여러 효과적인 이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이 공동으로 콘스탄티노플과 카이로에, 알렉산드리아에 파견한 그러한 대표단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이제 국제 공조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185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국제위생회의라는 것을 열게 되었는데요. 이 국제위생회의를 보면 이게 1938년까지 14번 열렸는데 파리에서 7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라든가 독일, 뭐 다른 나라에서 몇 번 열렸고,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이 국제위생회의는 처음부터 20세기 중葉까지 일단 외견상으로 보면 프랑스가 주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9세기 후반의 패권 국가는 영국인데요. 오히려 영국은 국제위생회의에 참가는 하지만 주도하지 않고 오히려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다른 국가들이 주도를 하게 됐는데, 이 이유가 뭔가, 이제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 국제위생회의가 중요한 것은 이 위생회의 결과 이 국제공중위생기구라는 것이 설립이 됐고,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오늘날의 WHO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염병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 운동의 결실인데, 이것을 주도한 것이 패권 국가인 영국보다는 프랑스였다. 이게 매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죠.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이제 유럽의 방벽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이 오스만 제국 북쪽에, 그 다음에 남쪽에 이집트. 이게 이제 일단 1차적인 방어선이 되어야만이 유럽이 안전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패권 국가 영국이 오히려 이 국제적인 그 방역을 위한 그 공조 또는 협조 운동에 왜 수동적이었을까? 대체로 1차적으로는 당시에 영국의 의학 담론이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서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제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결국 여러 그 학문적인 축적이 세균설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아직도 미아스마, 독기가 병을 퍼뜨린다고는 도끼와 세균설이 의학담론상으로 대립돼 가지고 어느 쪽이 확실한 우세를 점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한동안 지속이 됐다. 이제 이것을 보통 꼽는 의학사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걸 깊이 들어가면 그 아메리카 위생회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지금 유라시아 대륙에서 위생의 어떤 궁극적인 방식은 인도양 항로, 그 다음에 스웨즈우나 그리고 지중해로 하는 이 항로에서 결국 선택적 격리를 도입해야 되죠. 그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어디에서 병이 나타났는가. 그러면 그곳으로부터 유럽으로 이르는 경로들을 차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 경로를 차단할 때 그 대상이 되는 항구들은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우선 홍콩, 페낭, 싱가포르, 아덴, 콜롬보 할 것 없이 이 인도양 항로에 있는 많은 그 항구 도시는 전부 다 영국이 개발한 도시들입니다. 상하이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그러한 그 도시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영국이 앞장서서 이러한 선택적 격리에 찬동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영국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국은 상당 기간 동안 이러한 선택적 격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동의하지만 처음에는 되게 수동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제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영국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운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국제 위생의 일을 주도하고 대체로 팬 아메리카니즘에서 나타났던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국제 공조가 이루어집니다. 달리 말하면은 첫째는 정확한 정보 수합, 이것을 통해서 선택적 격리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대 의학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일종의 방역에 관한 표준화를 만드는 겁니다. 표준화된 지침이요. 그래서 그 표준화된 지침을 각국이 그대로 따라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조를 취하는 것이죠.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콜레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성공적이었고요. 반면에 패스트는 처음에 또 이 패스트는 콜레라와 또 여러 그 특징이 달라서 처음에는 혼동을 겪습니다만 결국은 이 패스트에 대해서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위생회의가 매우 중요하고 그 국제위생회의 결과로 설립된 국제위생기구, 이것이 이제 프랑스 주도로 이루어졌고요. 이게 WHO 전통으로 이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생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에 독특한 현상이 뭐냐면 바로 이 국제위생회의에서 도출한 궁극적인 결과는 표준화죠. 방역을 위한 표준화. 그런데 이러한 표준화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우편이요. 그 다음에 국제전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근데 이러한 국제적인 표준화를 위한 운동이요. 국제통신연합. 이게 전신인데 19세기 후반에 해저 전신망의 90%는 영국이 가설했습니다. 부설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통신연합해서 이 통신에서의 어떤 표준화를 이루어가는 운동은 오히려 프랑스 주도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터법, 이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또 만국 우편연합, 이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올림픽 운동에 이르기까지 이것도 결국 프랑스 주도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19세기 후반에 패권 국가가 영국이라는 것과 오히려 국제적인 표준화는 당연히 패권 국가가 주도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다른 국가가 주도했다는 것. 이게 매우 상당히 특이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프랑스가 이렇게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나? 지금 보면 이 파리에 국제 도량형국 본부가 있었고요. 또 만국 박람회 같은 경우도 최초의 만국 박람회는 이제 영국 런던에서 했지만 만국 박람회를 가장 많이 이용한 그런 나라가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여러 차례 걸쳐서 만국 박람회가 있었고요. 프랑스가 주도한 데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국과의 라이벌 의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세계 지배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프랑스는 영국에 비해서 뒤떨어졌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이런 세계 표준화에 앞장서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의 오랜 문화적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외교력이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프랑스의 어떤 여러 지식인들이,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 지식인들이 이러한 표준화나 심지어는 유러피언이즘의 어떤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 문제에 이르기까지, 올림픽에 이르기까지 이런 데서 매우 뭐라고 할까, 다른 나라 지식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당시에 프랑스의 문화적 자산이 이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표준화를 요구하는 그 시대에 오히려 프랑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19세기 콜레라 패스트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또는 황열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결국 국제 공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이 국제적인 표준화, 방역을 위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세기의 전염병의 역사는 대체로 이러한 표준화된 방식이 계속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면 21세기 초두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전염병의 시대에는 위협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대의학, 근대적인 검역 방식으로 그것을 전부 다 퇴치할 수 있다고 오히려 과신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이 사스 때부터 이제 1년에 이러한 감염병이 출현하면서 이것이 혼란을 빠뜨리고 특히 지금 나타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이제 그 이전에 어떤 바이러스와도 그 증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표준화된 방식으로 이것을 대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혼란이 빠지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다 본 것처럼 전 세계가 다시 19세기로 돌아갔습니다. 전 세계가 격리를 사실은 검역이 아니고 격리를 취했고요. 심지어는 록다운까지 이르는 각자 도생의 길로 빠져서 세계 경제 전체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생각을 할 때 이 전염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감염이라고는. 그러니까 거의 감염은 이제 어떤 중간 매개물이나 접촉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퍼져나간다. 물론 순수하게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침방울, 입자요. 이걸 통해서 퍼져나가는데 이게 그 공기 중에서 존재하는 그런 기간이 길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그 공기 중에 감염되는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로 인수 공통 감염병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와 다른 점은 거의 대부분의 전파가 이제는 항공망을 통해서 전파가 되니까 이것이 또한 상당히 통제 제어하기가 어렵고, 더욱이 옛날 같으면은 증세가 나타났을 때 이 병균이 그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커다란 지금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인수 공통 감염병이 왜 아시아 지역에서 창궐할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희귀동물이나 이런 것을 먹다가 발생했다 이런 것도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체로 의학사가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이 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지방이 세계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단백질 섭취량이 많아지는데, 대체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전통적인 이 단백질은 이제 소나 양과 같은 반추동물이죠.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소나 양보다는 이제 돼지라든가 또는 닭과 같은 가금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육을 해서 단백질 공급원으로 내놓게 되는데, 이게 소비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뭐 또 팩토리 팜이라고 해서 밀집식 사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밀집식 사육을 하면서 또 항생제를 많이 투입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이것이 잘못하다가 사람과 짐승 사이에 그런 감염 형태로까지 변이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널리 알려진 게 사스라는 거죠. 중증 호흡기 질환인가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2003년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 방역을 합니다. 당시에 그 인천공항에 이 사스 방역하는 사진이 도장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류독감, 이건 뭐 그 후에 21세기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시로 나타나고 있죠. 조류독감이 한 번씩 유행할 때마다 이 살처분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닭이라든가 이런 가금류를요. 근데 사실은 이 사스를 WHO에서 팬데믹으로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높은 치사율, 그 다음에 비말을 통해서, 아주 작은 입자인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사스를 보고서 많은 의학사가들이 이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예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에 대한 대응이 늦었냐? 사스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거든요. 원래 WHO에서 추계했던 그런 희생자에 비해서는 아주 널리 퍼지지도 않았고 희생자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걸린 사람 중에서 치사율은 굉장히 치명률은 높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의 패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전문가들의 그런 경고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결국은 이제 여러 국가들이 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컨테이전의 저자 마크 해리슨이 제게 한국 신문에
좀 자기의 어떤 소견을 기고를 하고 싶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글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언론을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그 번역서를 그 출간한 푸른 역사에 이런 글이 왔는데 이것을 소개할 곳이 없겠느냐 하니까 이제 서울신문에서 이걸 전면에 한 면에 전체 게재를 하겠다 해서 제가 불이 나게 번역을 했죠. 이 글에서 이 해리슨이 얘기하고 있는 논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전염병이 내수하기 전에 사회적 긴장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까지 이르렀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 만일에 전염병이 내습하면은 그와 결합되어서 사회 갈등이 여러 가지 형태로 폭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직접 한국의 광우병 사태가 났을 때 한국을 방문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광우병에 관한 내용도 그 책에 나옵니다. 한국의 광우병 사태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이미 사회적 긴장이 높아졌고 광우병은 말하자면 인간이 직접 걸린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인간이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광우병 시위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그 사회 갈등이 전염병을 매개로 해서 폭발하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 결국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서구는 단적으로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일단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사회적 긴장이 높아졌다. 유럽연합국가나 미국이나 상관이 없죠. 신자유주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이민자와 소수 인종과 기존의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증가하고요. 또 인종차별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심화됐다. 그와 동시에 이 새로운 전염병의 내습에 대응할 만큼 경제가 탄력적으로 작동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마디로 정부의 거버넌스가 매우 취약했다. 이 정부의 거버넌스라는 것은 중국과 같은 것을 거버넌스라고 부르지는 않죠. 이것은 지시하면 따르니까요. 거버넌스는 뭐냐면 강제적인 지시라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설득, 호소 또는 여러 합법적인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서구 국가가 거버넌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근대 국민국가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유라는 것이 개인의 자율, 셀프 디시플린드, 자율, 달리 말하면 이게 공공성이죠. 공공성의 바탕을 두고 자유를 보장하는 그러한 어떤 가치 체계, 바탕 위에서 근대 국민국가가 성립된 것인데 문제는 오늘날 이 서구의 이 근대 국민국가의 그 토대가 상당 부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에 보는 것처럼 개인의 자유만 강조할 뿐이고 공공성, 책임 이제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가볍게 보는 이러한 분위기가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구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리슨은 한국의 방역, 물론 이것을 뭐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은 어떠한 록다운도 없었고 국경 폐쇄도 없었고 그러면서도 지금 효과적으로 이 감염병을 억제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일단 사회적 긴장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아마 그 촛불 혁명이나 이것을 통해서 상당 부분 사회적 긴장이 약화됐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거버넌스가 매우 뛰어났다. 강제적인 봉쇄 조치 없이 자발적인 참여, 동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거버넌스가 뛰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시민들도 이게 아마 이제 뭐 메르스 경험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공성 또는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실패와 한국 또 대만 또 베트남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를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해리슨의 책의 중요한 내용, 특히 19세기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해리슨의 이 컨테이전이라는 책의 어떤 성과를 본다면 풍토병에서 전염병으로 또 대유행병으로 이와 같이 변화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근대의 산물이고 특히 근대 무역, 상업, 국제 이주 이것이 표리관계를 이룬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할 수 있고요. 전염병과 근대 경제 또는 무역이 모순 관계이면서 서로 대립항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해리슨이 취하는 입장은 뭐냐면 결국 완벽한 방역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방역을 위해서 경제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 여기에서 양자의 균형을 취하는 것.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방역을 하고 전염병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경제 활동의 커다란 타격을 피하는 거야. 이게 정책 결정상의 문제인데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결국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해리슨의 어떤 중요한 논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학문적 성과는 특히 근대 위생학 확립기, 이때 그 근대 의학 지식이나 그 다른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국제 공조, 국제 공조의 전통이 확립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해리슨은 자본주의 발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 이것도 그 불가피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리슨의 입장은 자본주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이냐. 그 방역을 위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세계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해리슨의 이 입장이 바로 이제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은 한계일 수도 있다 이것이죠. 자본주의나 세계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인수 공통 감염병, 이것은 그 이전에 어떤 전염병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치명적이고 그 확산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어찌됐든 살고 봐야 되니까 지금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보여줬듯이 록다운하고 국경 폐쇄하고 전부 다 세계화 이전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건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의 어떤 형태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시각에서 보면은 해리슨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 시대의 논지에 해당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수 공통 감염증이 대부분이 생태 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되는데 이 해리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급속하게 변화한 것은 자본주의를 넘어서 가지고 인류 문명에 대한 성찰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이 자연 파괴, 환경 악화, 이것이 감염병의 시대를 열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금류나 돼지 등의 밀집식 사육, 이것 항생제 남발, 이것이 바이러스의 변이를 촉진했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 생태 환경의 문제나 과연 이 자본주의를 그대로 놔둬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중국에서 한창일 때 모든 공장이 문을 닫고 록다운이 됐습니다. 록다운이 되니까 금방 이 중국의 대기 환경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 옆에 도상자료는 이제 아마 이게 캐시미르인가요? 여기에서 힌두쿠시 산맥을 바라보는 그 사진인데 이전에는 힌두쿠시 산맥의 그 설경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공해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인도도 마찬가지로 록다운이 되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는 순간에 자연은 아주 놀라운 그런 복원력을 보여줬다. 이것을 이 사진이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이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검역 방식의 표준화도 난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한계가 뚜렷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냐? 이건 지금까지의 인간의 삶의 패턴을 본질적으로 성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에 인간이 지금과 같은 삶의 패턴을 계속 유지하면 결국은 지금보다도 더 이제 진화된 바이러스가 속출할 것이고 인간이 어떤 대책이나 수단도 활용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그런 전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리는 것이 참 제 자신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간략하게 이 비관적인 전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간단하게 써왔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 자본주의의 지금과 같은 어떤 팽창, 확장, 또 세계화의 이 걷잡을 수 없는 추세, 이것에 어떤 형태든지 제동을 걸지 않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진화된 바이러스 내습, 이것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리스는 자본주의 발전이나 세계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상수로 생각하는데, 상수로 생각한 시기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의 확장이나 팽창을 억제해야 하는 어떤 절대절명의 시기에 지금 우리가 왔다는 것이고, 세계화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세계 경제의 성장이나 자본 축적, 이것이 조금만 떨어져도 세계가 난리가 나죠. 증권 시장부터 실업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과거 우리의 삶에 익숙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히려 이걸 달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류 문명의 지속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오히려 경제 성장은 낮아져야 되고, 그 외의 다른 여러 가지 자본 축적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도 지금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낮아졌을 때 그것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건 뭐 다른 거 없죠. 우리가 욕심을 줄여야 된다. 우리가 욕심을 줄여야 돼. 더 많은 소비가 아니라 더 적은 소비. 더 적은 소비를 해야만이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생태 환경을 좀 더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지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검하고 소비를 절약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욕심을 낮추는 것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현자들이 얘기해 온 건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실천을 못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이상향주의에 지나지 않고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죠. 제가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종의 넋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이상향주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향주의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어떤 인식이 또는 이 가치관이 구체적인 가정의 장에서, 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육의 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널리 논의하고 또 토론할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삶의 패턴을 일찍 발견하고 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의 희망적인 언급을 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